인생에서 가장 완벽해야 할 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동화처럼 시작됩니다. 주인공 윤에게 켄지 씨는 능력 있고 다정한,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2년의 열애, 1년의 깊은 믿음. 유나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 그를 칭송했고, 유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아래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가 가득한 식장.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그와 영원히 함께할 서약을 맺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하려는 신성한 순간, 갑자기 식장 한 구석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는 낯설고 초라한 턱시도를 입은 6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망설임 없이 유나와 켄지 씨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유나는 켄지 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당황, 공포, 그리고 수습할 수 없는 절망. 켄지 씨는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소년의 입에서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하야토 잊었어. 소음이 멈추고 정적이 감도는 그곳에서 유나의 완벽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도망치려 할 때 그 작은 소년 하야토가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색연필로 서툰 글씨가 적힌 작은 메모였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죽은 줄 알았던 아이의 엄마, 그리고 절박한 구조 요청. 이 결혼, 이 남자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완벽해야 할 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시작됩니다. 주인공 윤에게 켄지 씨는 능력 있는 건축가였고 언제나 다정했으며 단 한 번도 그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29의 나이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2년의 열애 기간, 1년의 깊은 믿음 속에서 유나는 그의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유나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 켄지 씨를 칭송했고, 유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웅장하고 화려한 식장은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 아래 수천 송이의 순백 장미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눈부신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켄지 씨와 함께 단상 위에 섰습니다. 하객들의 축복과 박수갈채가 홀을 가득 메웠고 유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켄지 씨는 헌신적인 눈빛으로 유나를 깊이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이제부터 넌 내 인생이야. 내 모든 것을 걸고 널 지켜줄게. 영원히. 유나는 그 말이 귓가에 울릴 때 세상은 멈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이었고 미래였고 전부였습니다. 주례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는 예물 교환을 선언했습니다. 켄지 씨는 검은 벨벳 상자를 열었고 안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켄지 씨의 손이 유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반지가 유나의 손가락에 닿기 직전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모든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홀을 울렸습니다. 아빠. 유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지만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켄지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반지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카펫 위에 작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켄지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홀 끝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홀 끝으로 향했습니다. 낯설고 초라한 턱시도를 입은 6살 정도의 어린 소년 하야토가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고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켄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정적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켄지 씨, 이 아이는 누구예요? 설명 좀 해줘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울먹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왜 다른 이모랑 결혼해? 이 외침에 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켄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거짓말이 붕괴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는 서둘러 유나의 손을 억지로 잡으며 애써 미소 지으려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유나야, 진정해. 오해야. 이 아이는 먼 친척의 아이야.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해서 그는 급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고개를 흔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거짓말. 아빠는 늘 거짓말만 해.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바로 이때 홀 구석에서 켄지 씨의 어머니 스즈키 부인이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네요. 이 아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켄지 외삼촌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충격이 너무 커서 이렇게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네요. 저희가 지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스즈키 부인은 하야토를 거칠게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켄지 씨의 손을 뿌리치고 분노와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켄지 씨,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한 적이 있어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삶, 이 모든 게 다 뭐였어요? 켄지 씨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나중에 설명할게. 이 아이는 정말 문제가 있어. 믿어줘. 우리가 결혼하면 다 해결돼. 유나의 머릿속은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 끔찍한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유일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쥐고 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이때 하야토가 스즈키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유나의 웨딩드레스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모, 제발 가지 마세요. 저를 도와줘야 해요. 유나는 차갑게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문득 하야토의 작은 손이 드레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작은 종이 조각의 질감. 유나는 재빨리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찢어진 종이 위에는 크레파스로 서툰 글씨와 함께 철창 뒤에 갇힌 여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유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눈물이 일순간 말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 켄지라는 괴물과 그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그녀에게 구조 요청 SOS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의 엄마, 그리고 절박한 외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이 완벽한 결혼식 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차갑고 단호한 감시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 이 아이는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켄지, 네가 꾸민 이 완벽한 지옥에서 나는 반드시 그 여자를 찾아내야만 한다. 켄지가 유나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유나는 쪽지를 숨기며 힘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켄지 씨. 도저히 오늘은 못하겠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시간을 좀 줘요. 켄지는 유나의 갑작스러운 수능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분노 대신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유나가 충격으로 인해 잠시 물러나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쪽지를 꽉 쥔 채 하객들 사이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은 더 이상 행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생사를 건 전쟁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날, 유나는 도망치는 대신 적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생사를 건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신부의 역할. 하지만 내 손에는, 내 심장에는 뜨겁고 날카로운 진실의 조각, 하야토의 쪽지가 쥐어져 있었죠. 이모,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이 절규는 켄지 씨가 내뱉을 모든 말들을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켄지 씨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어. 너무 끔찍하고 아픈 기억이라. 널 잃을까봐 두려웠어. 평생 너에게 짐이 될까봐.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픈 기억? 당신의 아들이 내 결혼식을 망친 게 아픈 기억이에요. 죽은 외삼촌의 아들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켄지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고통스러운 진실을 털어놓는 듯 했습니다. 하야토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그의 엄마, 아야토리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끔찍한 사고였어. 아야토리는 원래 촉망받는 화가였는데 사고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망상과 편집증에 시달렸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 그는 회한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연기를 경멸했지만 표정은 슬픔에 잠긴 채 듣고 있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하지만 쪽지에 적힌 도와주세요라는 절규는 그의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만들었죠. 나는 그가 내게 아야토리는 미쳤고 죽었다는 완벽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체념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켄지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안 가요. 하지만 오늘 일은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당장 당신의 새 아내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하야토 군에게 당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다가갈 준비가 시간이 필요해요. 켄지 씨는 재빨리 동의하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너무 성급했어. 결혼식은 네가 원할 때까지 미루자. 응? 우리의 사랑은 진실하니까. 우리는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갖는 대신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내는 시간을 갖자. 내가 널 새 집으로 데려다 줄게.
우리 집에서 회복해 주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나는 그의 등에 기대며 눈을 감았지만 내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결혼식 연기라는 시간을 확보했고 적진의 중심으로 들어갈 허락을 얻었다는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켄지와 내가 함께 살기로 한 고급 아파트. 나는 켄지 씨의 경계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가 나를 충격받은 뒤 체념하고 순응한 약혼녀로 보게끔 만드는 것이 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죠. 나는 종일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고 그가 안심하고 방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나의 유일한 무기이자 조력자인 사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켄지 씨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실에서 속삭였습니다. 사키야, 나 유나야. 미안해. 결혼식 날 일 때문에 연락 못했어. 나 지금 그 집에 들어왔어. 내 도움이 필요해. 아주 위험한 일이야. 사키는 즉각적이고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 결혼식 영상. 이미 인터넷에서 다 돌고 있어. 비밀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너 왜 그렇게 빨리 항복했어? 넌 그런 애가 아니잖아. 항복 안 했어. 오히려 이제 막 게임이 시작된 거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금 당장 이 근처 사람 없는 카페로 나와줘. 아무도 몰래. 켄지 씨는 서재에 있어. 나는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외곽의 한적한 24시간 카페. 사키는 커피를 마시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하야토가 건넨 쪽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사키는 쪽지를 읽고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모,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누가 이걸 줬어? 하야토라는 아이가? 엄마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응. 켄지 씨는 아야토리 씨가 1년 전에 죽었다고 했어. 정신병을 앓다가. 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 쪽지는 오늘 식장에 오기 전에 준 거라 확신해. 하야토는 내게 SOS를 보낸 거야.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키는 쪽지를 들여다보며 분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글씨체 6살 아이가 쓴 것치고는 단순하지만 절박함이 느껴져. 유나,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야. 만약 아야토리 씨가 살아있다면 이건 감금,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편취를 노린 심각한 범죄야. 켄지 씨는 너에게 미친 여자와 죽은 여자라는 알리바이를 씌웠어. 나는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알리바이를 깨야 해. 사키야, 네가 내 눈이 되어줘. 나는 지금 켄지 씨를 완벽하게 속여야 해. 나는 아직 그를 믿지만 충격 때문에 회복 시간이 필요한 순진한 약혼녀 역할을 할 거야. 그가 방심하고 진실이 묻힌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해. 사키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난 네가 굴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네 법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2가지를 확인해 줘. 첫째, 아야토리라는 이름의 사망 기록을 전국적으로 확인해 줘. 둘째, 켄지 씨가 하야토의 유일한 합법적 보호자라는 기록을 확인해 줘. 그게 이 음모의 핵심일 거야. 켄지 씨의 동기가 밝혀질 때까지 넌 그를 연기해야 해. 그 시각 켄지 씨는 서재에서 그의 어머니 스즈키 부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했어요. 충격이 큰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순순히 제 말만 듣고 있어요. 스즈키 부인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내가 누누이 말했지. 유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순진하고 멍청해.
어차피 아야토리의 재산이 넘어오려면 만 30세까지 시간이 필요해. 유나가 도망치지 않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결혼을 미룬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야. 켄지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없고. 하야토가 식장에 난입한 것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졌잖아요. 그 아이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유나 근처에 오면 안 돼요. 켄지는 초조해했습니다. 걱정 마. 하야토는 다시 별장으로 돌려보냈어. 철저하게 감시하고 약을 먹일 거야. 그리고 아야토리, 그 정신 나간 년은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어. 네가 윤에게 보인 연기를 믿어. 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남자. 이게 네 역할이야. 절대 흔들리지 마. 나는 켄지가 통화를 마칠 때까지 침실 문 뒤에서 숨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의 행복은 단지 아야토리 씨의 막대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한 시간 벌기용 알리바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순진하고 멍청한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나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켄지 씨에게 다정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나는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켄지 씨, 어젯밤에 푹 잤어요. 하야토 군 때문에 힘들었죠. 너무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천천히 우리 관계를 회복해요. 켄지는 놀라면서도 흡족하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역시 넌 내게 세상의 유일한 빛이야.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가 방심하게 만드는 것, 나를 순진한 양으로 믿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남아 진실을 파헤치고 아야토리 씨와 하야토 군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키가, 안에서는 내가 이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신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 거대한 거짓말의 중심에 잠입한 첩보원입니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키와의 비밀 회동 이후 나는 켄지 씨의 완벽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켄지 씨는 내가 충격에서 회복 중이며 그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신혼집 열쇠를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그 집은 나에게 더 이상 행복한 미래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독으로 조사해야 할 사건 현장이자 진실이 숨겨진 그쪽의 성체였습니다. 나는 켄지 씨가 회사에서 가장 바쁠 평일 오후를 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새 페인트 냄새와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이 나를 맞았습니다. 이곳은 행복으로 가득 차야 했지만 이제는 기만과 배신이 깃든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감상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곧장 켄지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켄지 씨가 가장 사적인 물건을 보관했을 공간, 그리고 이전에 작가 서명이 없어 의아하게 여겼던 풍경화였습니다. 서재의 높은 책장은 건축과 예술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책상 맞은편 벽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 해바라기가 만개한 들판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분놀림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깊은 슬픔과 고독이 스며 나오는 듯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그림이 아야토리 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내렸습니다. 나무 액자는 꽤나 무겁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림의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갈색 합판뿐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에 그림의 뒷면을 사선으로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오른쪽 구석 하단 나무 액자 틀에 매우 작고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나무의 색깔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예술적이고 부드러운 필체로 새겨진 이름과 지명이었습니다. 차이냐오, 아야토리, 총나와, 오키나와, 2010 펠할. 켄지 씨의 거짓말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야토리 그녀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과거의 여자가 아니라 이 그림의 작가였고 하야토가 태어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6년 전에 이 그림을 오키나와에서 그렸던 것입니다. 켄지 씨는 그녀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녀가 남긴 모든 흔적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입니다. 나는 급히 그림을 제자리에 걸어두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켄지 씨의 노트북에 멈췄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예상되는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의 생일, 나의 생일, 기념일 모두 아니었습니다. 문득 하야토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의 존재는 숨겨야 할 불편한 진실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재빨리 사키에게 받은 USB를 꽂고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이름이 이상하거나 또 다른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폴더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양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진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아야토리라는 이름, 오키나와라는 지명,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못한 비밀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사키에게 이 정보를 즉시 전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직접적인 증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야토에게서. 며칠 후 나는 켄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야토와 단둘이 만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켄지 씨는 내가 마침내 그의 계획에 순응했다고 믿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집 근처 공원에서 하야토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켄지 씨가 자리를 비우자 나는 유치원 선생님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나는 하야토를 다그치거나 질문 공세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네를 태워주고 동화를 들려주며 아이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하야토는 점차 마음을 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이 왔다고 느꼈을 때 나는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하야토와 나란히 앉아 크레파스 한 상자와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하야토 군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줬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습니다. 하야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려. 엄마는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호수, 너 그려. 호수. 이 디테일이 나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그럼 하야토 군 집은 호수 근처에 있니? 하야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엄청 큰 창문이 있어. 밖을 보면 아주 넓은 호수가 보여. 엄마는 거기에 앉아서 그림을 자주 그렸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수 근처, 큰 창문. 이것은 켄지 씨가 주장했던 요양병원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시니?
이모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아이를 겁주지 않으려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야토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파. 방 안에만 있어야 해. 밖에 나오면 안 된대. 할머니가 엄마는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다고 했어. 매일 약을 먹어야 해.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 이 순진한 아이의 말에 나의 등골은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진정제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약물을 사용해 아야토리 씨를 무력화시키고 외부와 단절시킨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하야토군은 엄마 방에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니? 하야토는 힘껏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못 들어가게 해. 엄마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했어. 나는 그냥 문틈으로만 엄마를 볼 수 있어. 여기까지 말하자 아이의 뺨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하야토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야토에게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하야토 군, 이모에게 네가 엄마랑 살았던 그 집을 그려줄 수 있을까? 그 호수도 같이 그려줘. 하야토는 고개를 끄덕이고 크레파스를 잡고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만한 언덕 위에 선 빨간 지붕의 집. 집 앞에는 푸른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넓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디테일은 그 집에 둥근 창문이 달린 작은 탑이 높이 솟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그림이 아야토리 씨가 감금된 장소로 나를 인도할 결정적인 지도림을 알았습니다. 하야토와의 만남은 내게 가장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켄지 씨의 거짓말을 깨부술 다음 단계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사키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사키와의 비공개 회동 이후 나는 켄지 씨의 완벽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켄지 씨는 내가 충격에서 회복 중이며 그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신혼집 열쇠를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그 집은 내게 더 이상 행복한 미래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독으로 조사해야 할 사건 현장이자 진실이 숨겨진 적의 성체였습니다. 나는 켄지 씨가 회사에서 가장 바쁠 평일 오후를 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새 페인트 냄새와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이 나를 맞았습니다. 이곳은 행복으로 가득 차야 했지만 이제는 기만과 배신이 깃든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감상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곧장 켄지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켄지 씨가 가장 사적인 물건을 보관했을 공간, 그리고 이전에 작가 서명이 없어 의아하게 여겼던 풍경화였습니다. 서재의 높은 책장은 건축과 예술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책상 맞은편 벽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 해바라기가 만개한 들판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분놀림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깊은 슬픔과 고독이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그림이 아야토리 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내렸습니다. 나무 액자는 꽤나 무겁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림의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갈색 합판뿐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에 그림의 뒷면을 사선으로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오른쪽 구석 하단 나무 액자 틀에 매우 작고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나무의 색깔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예술적이고 부드러운 필체로 새겨진 이름과 지명이었습니다. 차이니아오, 아야토리, 총나와, 오키나와. 2001-18. 켄지 씨의 거짓말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야토리, 그녀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과거의 여자가 아니라 이 그림의 작가였고, 하야토가 태어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6년 전에 이 그림을 오키나와에서 그렸던 것입니다. 켄지 씨는 그녀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녀가 남긴 모든 흔적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입니다. 나는 급히 그림을 제자리에 걸어두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켄지 씨의 노트북에 멈췄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예상되는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의 생일, 나의 생일, 기념일. 모두 아니었습니다. 문득 하야토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의 존재는 숨겨야 할 불편한 진실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재빨리 사키에게 받은 USB를 꽂고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이름이 이상하거나 또 다른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폴더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양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진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아야토리라는 이름, 오키나와라는 지명,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못한 비밀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사키에게 이 정보를 즉시 전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직접적인 증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야토에게서. 며칠 후 나는 켄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야토와 단둘이 만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켄지 씨는 내가 마침내 그의 계획에 순응했다고 믿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집 근처 공원에서 하야토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켄지 씨가 자리를 비우자 나는 유치원 선생님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나는 하야토를 다그치거나 질문 공세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네를 태워주고 동화를 들려주며 아이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하야토는 점차 마음을 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이 왔다고 느꼈을 때 나는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하야토와 나란히 앉아 크레파스 한 상자와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하야토 군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줬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습니다. 하야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려. 엄마는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호수주류도 그려. 호수, 이 디테일이 나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그럼 하야토 군 집은 호수 근처에 있니? 하야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엄청 큰 창문이 있어. 밖을 보면 아주 넓은 호수가 보여. 엄마는 거기에 앉아서 그림을 자주 그렸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수 근처, 큰 창문. 이것은 켄지 씨가 주장했던 요양병원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시니? 이모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아이를 겁주지 않으려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야토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파. 방 안에만 있어야 해. 밖에 나오면 안 된대. 할머니가 엄마는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다고 했어. 매일 약을 먹어야 해.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 이 순진한 아이의 말에 나의 등골은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진정제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약물을 사용해 아야토리 씨를 무력화시키고 외부와 단절시킨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하야토 군은 엄마 방에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니? 하야토는 힘껏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못 들어가게 해. 엄마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했어. 나는 그냥 문틈으로만 엄마를 볼 수 있어. 여기까지 말하자 아이의 뺨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하야토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야토에게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하야토 군, 이모에게 네가 엄마랑 살았던 그 집을 그려줄 수 있을까? 그 호수도 같이 그려줘. 하야토는 고개를 끄덕이고 크레파스를 잡고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만한 언덕 위에 선 빨간 지붕의 집. 집 앞에는 푸른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넓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디테일은 그 집에 둥근 창문이 달린 작은 탑이 높이 솟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그림이 아야토리 씨가 감금된 장소로 나를 인도할 결정적인 지도짐을 알았습니다. 하야토와의 만남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켄지 씨의 거짓말을 깨부술 다음 단계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사키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야토에게서 얻은 결정적인 단서와 사키가 제공한 정보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사키는 켄지 씨의 서재에서 복사한 파일과 하야토의 그림을 바탕으로 일사천리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사키에게서 온 전화는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실로 확정지었습니다. 유나, 찾았어. 하야토가 그린 그 집. 오키나와에 있는 호수 근처의 언덕 위 별장과 정확히 일치해. 사키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장의 명의자는 켄지 씨의 어머니 스즈키 부인이야. 한적하고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현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는 인기척이 없지만 가끔 검은 세단이 드나든다고 해. 완벽하게 위장된 사설 감옥이지. 더 충격적인 것은 켄지 씨의 동기였습니다. 사키가 아야토리 씨의 가족 재산을 조사한 결과 그녀가 상속받은 것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아야토리 씨의 부모님 유언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하거나 만 30세가 되었을 때 이 재산을 완전히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켄지 씨의 목적은 아야토리 씨를 감금하여 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고 그녀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의 아버지 자격으로 그 재산을 완전히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나와의 결혼은 켄지 씨의 완벽한 성공한 남자 이미지를 완성하고 아무도 그의 재산 취득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묘한 발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 나의 내면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사랑, 결혼,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괴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야토리 씨가 감금된 채 약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켄지 씨와 직접 대면하여 그의 입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이것이 다음 행동을 위한 명분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켄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켄지 씨는 내가 드디어 그의 동정심 유발 함정에 완전히 빠졌다고 믿고 기꺼이 다음 날 밤 도심의 고급 카페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데이트에 나서는 것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커다란 장미꽃 다발까지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의 완벽한 위선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역겨움과 경멸을 느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야토가 그린 그림을 축소한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녹음 모드를 켠 스마트폰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켄지 씨는 사진을 보고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야토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일 뿐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나는 비웃었습니다. 상상이라니요? 어떻게 어린아이의 상상이 켄지 씨 어머니 명의의 오키나와 외딴 별장과 그렇게 기묘하게 일치할 수 있죠? 켄지 씨, 아야토리 씨가 거기에 있는 거죠? 종춘 아야토리 씨가 그 별장에 감금되어 있는 거죠? 나의 말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켄지 씨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고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사람을 시켜 나를 감시라도 한 거야, 유나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을 잃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가둬두고 싶었던 건가요? 켄지 씨는 잠시 나를 쏘아보더니 이윽고 섬뜩하고 아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그 여자는 거기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고백은 예상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요?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켄지 씨는 다시 한번 더 끔찍하게 웃었습니다. 사랑? 유나 씨, 당신은 순진하군. 세상 모든 일이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그 여자의 재산, 수백억 원짜리 유산 때문이야.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데 왜 결혼해서 나눠 가져야 해? 그의 고백은 재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기대어 몸을 숙이고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편안한 인생을 주려 했어. 하지만 네가 기어이 험난한 길을 택했지. 좋아. 만약 네가 이 일을 더 이상 소란 피우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멍청한 짓을 저지른다면 나는 아야토리를 그 별장에 놔두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가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합법적인 후견인 권리를 사용해서 그녀를 진짜 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에 보내버릴 거야.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요양 리조트가 아니야. 그녀는 매일 가장 강력한 정신안정제를 맞고 결국에는 정말 미쳐버릴 거야.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모든 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하야토의 엄마를 지옥에 밀어넣은 장본인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 그의 말은 독이 묻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야토리 씨의 생명과 미래를 인질로 삼아 나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아야토리 씨가 위험해지고 내가 포기하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공범이 되는 끔찍한 딜레마였습니다.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은 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단순한 사기꾼이 아닌 교활하고 잔인한 괴물로 착각했었습니다. 켄지 씨는 내가 동요하는 것을 보고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유나,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너와 하야토와 함께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 싶을 뿐이야. 아야토리의 일은 과거야. 이 일은 잊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전부 보상할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무너진 감정을 수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완전히 패배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미끼를 던져야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켄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켄지 씨, 나는 당신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그녀가 괜찮은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당신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켄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나를 계산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좋아, 준비할게. 이번 주말 같이 오키나와에 가자. 네가 그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줄게. 그의 동의에 나의 심장은 기쁨과 불안으로 동시에 고동쳤습니다. 나는 드디어 호랑이 굴로 들어갈 허락을 얻었습니다. 이 면회는 모든 판도를 뒤집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기회를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아야토리 씨와 나 자신의 운명이 모두 이 만남에 달려 있었습니다. 켄지 씨의 오키나와 방문 동의는 극적인 진전이었지만 동시에 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준비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에 빠진 약혼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속으로는 적의 삼엄한 감시 해감금된 여성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켄지 씨와의 면회가 결정된 직후 유나는 곧바로 사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혼자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사건을 넘어선 명백한 형사사건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키는 자신이 아는 한 사람,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보안 및 사설 탐정 회사를 운영하는 타카하시 씨를 소개했습니다. 타카하시 씨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크고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믿음직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그 별장의 출입구는 몇 군데입니까? 보안 시스템은?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경비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목표 인물인 아야토리 씨의 현재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들은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만 이 상황에 접근했는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철저하고 정확한 기밀 계획과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팀을 먼저 오키나와로 보내 지형을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타카하시 씨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 다음 면회에서의 당신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새 bird이며 내부에서의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타카하시 씨는 윤에게 2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집 내부에서 아야토리 씨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는 것. 둘째,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방법을 찾는 것,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말입니다. 그는 윤에게 몇 가지 증거 확보용 장치를 건넸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헤어핀, 좁은 범위의 카메라 신호를 방해하는 장치, 그리고 평범해 보이지만 표면을 살짝 돌리면 팀에게 비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반지였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냉정함입니다. 절대 공포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에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타카하시 팀이 오키나와에서 구출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사키 역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야토리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자신의 진단이 정확했다고 완강히 주장했지만 사키가 그와 스즈키 부인 사이에 수상한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증거를 제시하고 그의 해외 유학 중인 아들에 대해 은근히 언급하자 의사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백했습니다. 그는 스즈키 부인에게 거액을 받고 진료 기록을 위조했던 것입니다. 사키는 그의 자백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는 켄지 씨가 내세운 모든 법적인 방패를 부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아야토리 씨의 유산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켄지 씨의 탐욕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아야토리 씨가 상속받은 재산은 단순한 미니 호텔 몇 채가 아니라 오키나와 중심가의 여러 유료 토지를 포함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켄지 씨의 최종 목적이 사랑이 아닌 돈이었음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그는 아야토리 씨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인물로 만들어 후견인 자격으로 그 거대한 재산을 완전히 관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말이 다가왔고 유나와 켄지 씨는 함께 오키나와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켄지 씨는 매우 즐거워 보였고 우리의 미래와 하야토를 어떻게 함께 키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나는 옆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헤어핀은 머리에 조용히 꽂혀 있었고 비상신호 반지는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별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것이 보였습니다. 고풍스럽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호랑이 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켄지 씨의 차가 높은 철문을 통과해 별장 부지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유나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별장은 잘 가꿔진 정원과 만개한 장미 덤불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숨막히는 감금의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새장과 같았습니다. 스즈키 부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유나 씨. 오느라 고생 많았지. 유나는 그녀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지만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별장 내부는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으나 삶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켄지 씨는 유나를 긴 복도를 지나 한 나무 문 앞에 멈춰 세웠습니다. 아야토리가 이 안에 있어. 그는 동정하는 척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줘.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자극적인 말은 하지 마. 내가 말할 테니 너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해. 그는 면회를 완전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유나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켄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매우 넓었고 하야토의 기억처럼 호수를 직접 내려다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흔들 의자에 한 여성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르고 머리카락은 어깨에 늘어져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아야토리 아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섬세한 예술가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그 눈은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파동 하나 없는 고요한 늪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아야토리, 나 왔어. 켄지 씨가 다가가 불쾌할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한 명 데려왔어. 이쪽은 유나 씨, 내 약혼자야. 아야토리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유나를 무관심하게 한번 훑더니 다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이것이 약물의 효과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용량의 정신안정제를 사용해 재능 있는 이 여성을 영혼 없는 육체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야토리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닿으려 했지만 켄지 씨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유나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그러지 마, 유나야. 낯선 사람에게는 만지는 걸 싫어해. 스즈키 부인은 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유나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야토리 씨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내가 도우러 왔다는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돌발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헤어핀이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머리가 흐트러진 척 손을 올려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헤어핀을 뺐다가 다시 꽂아 헤어핀에 달린 증거 확보용 카메라가 아야토리 씨를 향하도록 조정하고 그녀의 모습을 담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날씨나 정원의 꽃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야토라는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나가 하야토라는 이름을 입 밖에 냈을 때 아야토리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유나는 포착했습니다. 희미한 반응이었지만 유나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TV 리모컨에 멈췄습니다. 유나는 몇 번 기침을 하는 척하며 켄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켄지 씨,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한데 음악 좀 틀어줄래요? 가사 없는 음악으로요. 아야토리 씨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켄지 씨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유나의 간절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며 팽팽한 침묵이 깨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켄지 씨와 스즈키 부인이 주의를 분산시킨 틈을 타 유나는 조용히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신호방해 장치를 켰습니다. 이 방에는 분명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이 행동은 타카하시 팀에게 준비, 완료 출혈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나는 아야토리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검지로 테이블 표면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3번, 느리게 2번. 그것은 소에소를 의미하는 모르스 부호였습니다. 아야토리 씨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나는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야토리 씨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문득 테이블 아래 그녀의 손, 뼈마디가 튀어나온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유나는 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3번, 느리게 2번.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유나의 신호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두 악마의 눈앞에서
아야토리 씨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순간 별장 전체가 갑자기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전기가 나갔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구출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구출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유나는 타카하시 팀의 안전 차량을 타고 사키와 하야토가 대기하고 있는 도쿄의 안전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아야토리 씨는 비록 약물 효과로 인해 정신이 혼미했지만 아들 하야토를 품에 안자 미세하지만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하야토는 엄마를 놓지 않고 흐느꼈고 아야토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머리와 임의 연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끔찍했던 모든 고난을 보상하는 듯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야토리 씨와 하야토를 도쿄에 엄중한 경비가 갖춰진 고급 레지던스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은 켄지 씨와 스즈키 부인이 절대 찾을 수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사키는 이미 그곳의 여성 심리 상담사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야토리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감금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그녀의 정신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하야토를 안고 있으면서도 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유나와 사키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아야토리 씨를 진찰한 후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켄지 씨가 주장했던 통합실 조증과 같은 정신병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장기간의 감금과 약물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심리적 증후군이었습니다. 켄지 씨가 자신의 범죄를 합법화하기 위해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아야토리 씨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아들의 따뜻한 위안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유나와 사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켄지 씨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나의 집안과 재산도 사랑했어요. 아야토리 씨는 굳게 담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약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켄지 씨가 호텔 사업 관리와 재산 관리를 도와주었지만 점차 자신의 지배욕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켄지 씨는 그녀가 화가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만 충실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비극의 정점은 아틀리에 화재였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켄지 씨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방화였어요. 아야토리 씨는 단언했습니다. 켄지 씨는 그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작품들이 가득했던 아틀리에를 불태웠습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녀를 켄지 씨는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오키나와 별장에 감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점차 그녀에게 매일 수면제라 속인 정신안정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물은 그녀를 항상 몽롱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저항할 힘을 빼앗았습니다. 켄지 씨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사람들에게는 아야토리 씨가 해외로 이주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늙은 의사를 매수하여 그녀가 정신분열증이라는 허위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사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야토리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마지막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나는 결혼하거나 만 30세가 되어야 그 재산을 완전히 처분할 수 있었어요. 켄지 씨는 결혼해서 권리를 나누기 싫었던 거죠. 만 30세가 되기 전에 나를 감금하고 법적으로 무능력한 인물로 만들어
아들의 아버지이자 후견인 자격으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당신과의 결혼은 그가 거액을 갑자기 손에 넣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어요. 켄지 씨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잔혹한 음모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사랑과 인간성을 짓밟고 한 여성의 삶과 심지어 친아들의 윤영이까지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야토리 씨의 상세한 진술, 사키가 확보한 위증 의사의 녹취록,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검출된 고용량 정신 안정제 성분에 대한 의학적 감정 결과까지 모든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키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규모 특별 수사팀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야토리 씨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안 켄지 씨와 스즈키 부인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켄지 씨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와중에 긴급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든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유능하고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은 그의 부하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시에 스즈키 부인 역시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와 사키는 아야토리 씨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아야토리 씨는 아직 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단호하고 강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와 스즈키 부인이 피고인석에 끌려 나왔을 때 그들은 아야토리 씨를 감히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권력, 돈,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굴욕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금 방화, 사기 및 재산 강탈 등 다수의 혐의로 켄지 씨에게 징역 10년 미 선고되었습니다. 공범인 스즈키 부인에게도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야토리 씨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그녀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고 어떤 악인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아야토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5년간의 지옥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유나와 사키는 아야토리 씨를 끌어안았고 다른 상황에서 온세 여자는 함께 싸워 악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용기와 우정이 탐욕에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야토리 씨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호텔과 토지를 모두 매각하고 하야토와 함께 유나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유나와 사키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 자매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서의 유나의 경험은 하야토가 보통의 삶에 다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야토리 씨가 자신의 열정, 즉 회화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트라우마를 반영하듯 어둡고 왜곡된 그림만 그렸지만 점차 밝은 색채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웃는 유나와 사키, 그리고 언제나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1년 후 아야토리 씨는 비극 이후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재생 자이셩 이할리였습니다. 유나 역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남자와의 결혼을 이뤘지만 자신이 옳았다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하고 꿈 많던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인간의 가치는 완벽한 남자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와 스스로 두 발로 단단히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결혼식 대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정한 우정과 평온한 삶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새로운 사랑이 아닌 용기와 인간 승리체에 대한 찬가였습니다.